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박정순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지은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16살 손녀 이지은의 도시락을 싸는 게 정순의 아침 일과였습니다. 김밥을 한 줄 말고 계란말이를 예쁘게 썰어 담고 방울토마토를 깨끗이 씻어 곁들이는 일. 그 모든 과정이 50년 가까이 살림을 해온 여자의 손끝에 배어 있었어요. 할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난 지은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그게 어디 음식이니?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잖아. 그러게요. 우리 엄마는 도시락 한 번 싸준 적이 없는데. 지은의 말에 정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윤서진 얘기만 나오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거든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서진은 한 번도 정순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공손하고 교양 있는 며느리였지만 그 눈빛 속엔 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몸 상하시겠어요. 마침 거실로 나온 서진이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살의 서진은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정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약 드시는 거 잊으셨고요. 서진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최근 들어 자주 그랬어요. 가스불을 끄는 걸 잊거나 약 먹는 시간을 놓치거나 방금 한 말을 반복하거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혼자 이 큰 집을 지키며 살다 보니 정신이 가끔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치매 진단받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우리 어머님 또래분들 중에 50% 이상이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초기 증상을 겪으신대요. 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를 정수는 감지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엄마, 그만해. 할머니 기분 나쁘시잖아. 지은이 끼어들었지만 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이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어른들 얘기니까 조용히 있어. 하지만 학교 갈 준비나 해. 서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은은 할 수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손녀만이 자신의 편이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아들 이준호도 식탁에 나타났습니다. 42살의 준호는 요즘 회사 일로 많이 지쳐 보였어요. 피곤한 얼굴로 커피만 마시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준호야, 밥은 먹어야지. 아침은 괜찮아요, 어머니. 회의 준비해야 해서요. 준호의 대답은 늘 그랬듯 무성의했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엄마를 잘 따르던 아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서진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였죠. 여보, 어머님 얘기 좀 해야겠어요. 서진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요양원 얘기요. 진지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정순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식탁 위에 떨어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요양원?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우리가 낮에 다 직장 나가고 지은이도 학교 가면 집에 혼자 계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관리하는 것도 이제 어머님 혼자선 힘드시잖아요. 45평 아파트가 어디 만만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러다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에요. 서진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자신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요. 난 아직 괜찮아.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괜찮으셔도 앞으로가 문제예요. 전문가들이 계시는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으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요즘 요양원들 정말 좋아요. 호텔같이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나 여기서 평생 살았어. 이 집이 내 집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35년 전에 장만한 이 아파트. 여기서 아들을 키웠고 손녀가 태어나는 것도 봤고 남편을 떠나보내기도 했죠. 이 집 구석구석에 정순의 인생이 배어 있었어요. 그건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정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눈엔 계산이 가득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각자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서진은 출근 준비를 했고 지은이는 학교 갈 채비를 했죠. 정수는 혼자 남은 식탁을 치우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치매인가?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가끔 깜빡할 뿐이지 머리는 멀쩡했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노리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준호의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주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담보대출 신청서.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이 집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으려는 내용이었어요. 신청인은 이준호, 그리고 명의자는 박정순. 이게 뭐야?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서류가 작성되다니. 아니,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준호와 서진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이 다시 모였을 때 정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어머님, 오늘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서진이 저녁 식사 중에 다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곳인데요. 1인실에 개인 욕실도 있고 발코니도 있대요. 월 비용이 45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머님 명의로 계약하면 정부 지원금 받아서 3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내 명의로? 정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그게 훨씬 유리해요. 어차피 어머님 재산으로 비용 내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집도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명예 이전하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모로 좋아요. 명예 이전? 네, 저희한테 증여하시는 형식으로요. 요즘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1년에 1,0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이전하시면 증여세 공제 한도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서진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제 알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라는 걸요. 생각해 볼게. 정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금 문제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양원도 대기자가 많아서요. 서진이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자신은 그저 재산을 물려줄 존재일 뿐이었죠. 돌봄이나 효도는 명목일 뿐, 진짜 목적은 이 집과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새벽녘 정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집을 둘러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과 함께 갖고 온 이 공간, 아들이 뛰어놀던 이 거실, 손녀가 첫걸음을 뗀 이 복도.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는데 이제 그걸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안 돼. 내가 지켜야 해.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아직 정신은 멀쩡했어요.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서진이 또다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같이 요양원 한번 보러 가실래요? 직접 보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 가보자. 정순이 의외로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서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그렇게 정순과 서진의 첫 번째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서진이 운전을 하고 정순이 조수석에 앉았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순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님 여기에요. 서진이 차를 세운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실버타운 그랜드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겉보기엔 호텔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와, 진짜 좋은데요? 서진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엔 그게 감옥처럼 보였어요.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1인실은 확실히 깔끔했어요. 침대와 옷장, 작은 소파까지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45평 아파트에서 평생을 산 정순에겐 답답하기만 했어요. 어떠세요? 좋죠? 서진이 물었습니다. 정순은 대답 대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철창은 아니었지만 이중 잠금 장치가 달린 창문이 불안감을 자아냈어요. 여기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해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까지 있대요. 어머님같이 활동적이신 분한테 딱이에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론 계속 다른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서진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과 입소하실 어르신의 신분증, 그리고 비용 납부 계좌만 있으면 됩니다. 명의는 입소자분 명의로 하시면 정부 지원금 받으실 수 있어요. 정부 지원금이요? 네,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월 비용의 3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명의는 어머님으로 하고 계좌는 제 계좌로 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보호자분 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하시면 편하세요. 정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서진의 계좌로 돈이 나가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나중엔 자신이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였죠. 어머님 어때요? 여기로 할까요? 서진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그냥. 갑자기 결정하기엔 큰일이잖아. 정순의 대답에 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실망과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님,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자리 없어요. 여기 대기자가 30명이 넘는데요. 그래도 급한 건 아니잖아. 급하죠. 어머님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지난주에도 가스불 끄는 거 깜빡하셨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진은 준호를 불러 뭔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정순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니? 요양원 얘기요. 서진 말로는 어머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던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힘들어요. 맞벌이 하면서 어머니 돌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준호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나 돌봄 필요 없어. 혼자 잘 지내고 있잖아.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요즘 어머니 상태 보면 혼자 계시기 힘들어요. 약도 자주 깜빡하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집도 너무 커요. 45평짜리 아파트 관리하는 거 어머니한테 무리예요. 저희가 증여받아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집을 넘기라는 얘기였죠. 이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그냥 넘겨줄 수 없어. 어머니,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도 적게 나오고요.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준호는 차근차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돼.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 어머니.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화가 난 얼굴로 방을 나갔죠. 그날 밤 정수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속셈이 이제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이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 서진이 이미 거기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좀 쉬세요. 아니,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피곤하시잖아요. 방에서 쉬세요. 서진이 정순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정수는 할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죠. 이상했어요. 서진이 이렇게 친절할 리 없었거든요.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서진이 준비한 미역국과 밥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어머님 드세요. 서진이 정순 앞에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정순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정순의 머리가 어지러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 약 드셨어요? 오늘 아침 약 안 드셨죠? 제가 챙겨드릴게요. 서진이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정수는 흐릿한 정신으로 약을 받아 먹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먹던 약과 모양이 달랐거든요. 이게 내 약 맞아? 네, 어머님 약이에요. 어서 드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의심스러웠지만 이미 정신이 몽롱해져서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정순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변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방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정수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와 작은 창문, 그리고 잠긴 문.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정순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밥 먹어요. 여자는 쟁반을 바닥에 놓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경악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정순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다시 굳게 닫혔죠. 그때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서진이 자신을 어딘가에 가둔 거라고요. 요양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요. 정수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제발.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오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집에서는 서진이 준호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요? 지은이 할머니를 찾으며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셨어. 어제 할머니가 결정하셨어. 서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동의하셨어요? 그럼 본인이 원하셔서 가신 거야. 서진의 거짓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은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할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아직은 안 돼. 적응 기간이라서 외부 연락 제한된대. 그게 무슨. 지은아, 어른들 일에 간섭하지 마.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 서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은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스스로 결정한 걸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그 좁은 방에 갇힌 채로 지냈어요. 하루 3번 음식이 들어왔고 화장실은 하루 2번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수는 음식을 가져오는 여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아줌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자는 무표정하게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아줄까요? 준호는 서진 편이고 지은이는 어린아이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밖을 살펴봤어요. 전원주택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지나다니는 게 보였죠. 도와주세요. 저 여기 갇혀 있어요. 정순이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중창이라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순의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우연히 할머니의 오래된 휴대폰을 발견한 거예요. 서진이 치우지 못한 것 같았죠. 지은은 그 휴대폰을 켜보았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있었지만 아직 작동했어요. 지은은 할머니가 자주 사용하던 앱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 앱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죠. 이거, 할머니 위치 알 수 있잖아. 지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앱을 실행하니 경기도 외곽의 한 주소가 나타났어요. 지은은 곧바로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전원주택가였어요. 요양원이 아니라요. 엄마가 거짓말했어. 지은은 확신했습니다.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지은은 학교를 마치고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갔죠. 도착한 곳은 한적한 전원주택가였습니다. 지은은 주소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리고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담장 너머로 집안이 보였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2층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죠. 할머니. 지은이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정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방에 갇혀 있는 모습, 음식을 던져주듯 놓고 가는 여자의 모습까지 모두 담았어요. 증거 확보했어.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구해야 한다고요.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휴대폰에 담긴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할머니가 갇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아빠가 앉아 있었어요. 지은아, 어디 갔다 이렇게 늦게 와?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갔다 왔어요. 지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빠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지은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에게 영상을 보여줘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혹시 엄마 편을 들면 어쩌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지은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할머니의 초췌한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빠한테 보여줘야 해. 할머니를 구해야 하니까. 지은은 용기를 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죠. 아빠,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지은은 휴대폰을 아빠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좀 봐요.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는데 영상이 진행될수록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예요.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에 갇혀 계세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할머니는 요양원이 아니라 저 집에 갇혀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영상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아,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오늘 직접 가봤어요. 할머니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늘 야근하느라 늦었네요. 서진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눈치챘죠.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준호가 휴대폰을 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찍어온 건데 어머니가 요양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계신다는데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할머니 찾으러 갔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가둬놨잖아요. 가둬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거 오해예요. 서진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오해라니요?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설명할게.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요양원을 거부하셔서 임시로 지인 집에 모셔둔 거예요. 거기도 전문 요양시설이에요. 거짓말. 할머니가 갇혀 있었어요. 문도 잠겨 있고 창문도 못 열게 해놨어요. 그건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야. 치매 환자는 배회 증상이 있어서 잠금 장치가 필요해요. 서진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어요. 아빠는 이거 믿어요? 할머니 얼굴 봤어요?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데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와 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여보, 설마. 아니에요. 지은이가 오해한 거예요. 내일 같이 가서 확인해 봐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요. 지은이 외쳤습니다. 지금은 늦었어. 내일 가자. 서진의 목소리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자기 방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엄마가 변명할 게 뻔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학교 가기 전에 거실로 나왔을 때 부모님이 심각한 얼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가 거기 계신 거 맞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퇴근하고 같이 가봐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그 대화를 듣고 불안해졌어요. 엄마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학교에 가서도 지은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생각뿐이었죠. 점심시간에 지은은 결심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 지은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 접수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기, 우리 할머니가 갇혀 계세요. 갇혀 계신다고요? 어디에요? 지은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상담원은 자세한 상황을 물었고 지은은 아는 대로 다 설명했어요. 영상 증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도 알려주시겠어요? 지은은 아빠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그 전원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낯선 여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 박정순이라는 분 계신가요? 여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여자는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다시 나왔습니다. 네, 계세요. 하지만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요. 깨워주시겠습니까?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요구에 여자는 할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데리고 내려왔죠. 정순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인 의사로 여기 계신 게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날 여기 가둬놨어요.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정순의 말에 경찰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윤서진 씨한테 부탁받았어요. 여자는 떨며 대답했습니다. 윤서진이 누구죠? 제 며느리예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정순을 보호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연락을 취했죠. 서진은 회사에서 경찰 전화를 받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박정순 씨 감금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서진은 서둘러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어머님을 찾았대요. 지금 경찰서로 오래요. 준호도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은이가 신고한 것 같아요. 어쩌죠? 서진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일단 가봐야죠. 지금 나갈게요. 준호는 회사를 조퇴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죠. 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그곳엔 정순이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정수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거기 계셨어요? 내 아내가 날 가둔 거야. 정순의 말에 준호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어머님 안전을 위해. 서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이 끼어들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조사부터 받으시죠. 경찰은 서진을 별도의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곁에 남았죠. 어머니, 정말 며느리가 어머니를 가둔 거예요? 그래. 약을 먹였는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더니 그 집에 있었어.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문을 잠가놨더라.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내 재산을 노린 거야. 너희가 집 명의를 넘기라고 했잖니. 내가 거부하니까 이런 짓을 한 거지. 정순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도 어머니에게 명예 이전을 요구했거든요.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서진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전원주택 주인의 증언과 지은이 촬영한 영상 때문에 더 이상 발 뺄 수 없었어요. 저는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치매 때문에 위험할까 봐요. 서진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가족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았습니까? 왜 요양원이라고 거짓말했죠? 경찰의 추궁에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진은 감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석방은 됐지만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었죠. 정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은이 정순을 껴안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날 구해줬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 우리 지은이 덕분에.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서진은 별도의 방에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었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넌 내 아내를 믿은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정말 치매인 줄 알았어요. 나도 가끔 깜빡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정수는 아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쉬자. 내일 생각하면 돼. 정수는 지친 듯 말했습니다. 준호는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딸은 할머니 방에 있었죠. 가족이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서진의 진짜 목적을 밝혀내야 했어요. 정수는 며칠간 집에서 요양하며 몸을 추스렸습니다. 지은이가 극진히 돌봐줬고 준호도 어머니 곁을 자주 맴돌았어요.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경찰 조사는 계속됐지만 서진은 꿋꿋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건 어머니를 위한 선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감금이 아니라 보호 조치였다는 거였죠. 할머니,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목적을 증명해야 했어요.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재산을 노린 범죄라는 걸요. 정수는 교회 지인인 오세라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세라는 50대 중반의 경력 있는 변호사로 노인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순 권사님, 어떻게 된 일이세요? 오세라가 정순의 집을 방문해서 물었습니다. 정순은 그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얘기부터 명예 이전 요구, 그리고 감금 사건까지요.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한 거예요. 오세라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후견인이요? 네, 아마 며느리분이 권사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정 후견인을 선임하려 했을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오세라의 설명에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다니요. 증거가 있나요? 명예 이전 서류나 계약서 같은 거요. 준호 방에서 담보대출 신청서를 봤어요. 내 명의로 돼 있었죠. 그거 아직 있나요? 모르겠어요.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오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그 서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며느리분과 대화를 녹음하면 좋겠어요. 본인 입으로 인정하게끔요. 녹음이요? 네,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며느리분이 재산을 노렸다는 걸 직접 말하게 만드는 거죠. 정수는 오세라의 조언을 새겼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며칠 후 정수는 서진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서진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어머님. 서진은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자. 둘이서만.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진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응했어요. 어차피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정수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오세라가 알려준 녹음 앱을 휴대폰에 켜두었죠. 지은이도 몰래 따라와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어머님, 뭘 시켜드릴까요? 서진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만. 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음료가 나오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거요. 전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넌 날 위한 게 아니야. 내 재산을 노린 거지.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담보대출 신청서 봤어. 내 명의로 6억을 빌리려고 했더라. 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집 관리 비용 때문이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높아서요.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1,200만 원이야. 6억이나 빌릴 필요 없지. 정순의 논리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왜 그랬어? 정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준호 회사가 요즘 어려워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요. 지은이는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데 학원비만 월 150만 원이에요. 우리 적금도 다 깨먹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 거야?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잖아요. 미리 받는 거죠, 뭐. 서진의 말에 정수는 허탈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조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럼 날 요양원 보내려 한 것도 그 때문이야?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 모시면서 일하고 애 키우고.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 가둔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일이 좀 꼬인 거예요. 원래는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거부하셔서. 그래서 납치한 거지. 납치까지는 아니고요. 잠깐 계실 곳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좀 길어진 거고요. 서진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나오고 싶다고 했을 때 왜 안 내보냈어? 며칠만 더 계시면 치매 진단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후견인 선임할 수 있고. 서진이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거였죠. 후견인? 아니. 후견인 되면 내 재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정순의 질문에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 들통난 거였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돈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요. 준호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준호 사업? 무슨 사업? 친구랑 같이 식당 차리려고요. 투자금이 5억 정도 필요한데. 서진의 말에 정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 거였어요. 그 돈으로 사업하면 성공한다는 보장 있어? 그건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안다고? 내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도박하려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한 짓이 부끄러워? 어머님, 넌 날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할 생각이었지.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하고. 혹시 내가 죽기라도 바랐어? 정순의 말에 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내가 일찍 죽으면 상속도 받고 편하겠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서진이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뭔데요? 집 매매 계약서야. 이 집 팔 거야. 정순의 말에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다니요? 그래,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남은 돈은 내가 알아서 쓸 거고.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집은 저희 집이에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났죠. 저희 집? 명의가 누구 거야? 내 거지. 하지만 저희가 2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관리비도 저희가 냈고요. 관리비 낸 게 집주인 되는 건 아니야.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그 돈만 있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진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널 도와줄 수 없어. 넌 날 가뒀어. 죽을 뻔했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 어머님.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내가 죽으면 보험금도 받을 수 있지? 정순의 질문에 서진은 굳었습니다. 설마 보험까지 드러났어? 정순이 다그쳤습니다.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어떤 만약? 내가 죽는 걸 대비한 거야? 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경찰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한 모든 것을. 어머님, 제발요. 우리 가족 생각해 주세요. 지은이는요? 지은이 앞날은 어떻게 해요? 서진이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지은이는 내가 알아서 챙길 거야. 너 같은 엄마한테 맡길 순 없어. 정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지은이가 따라 나왔죠. 할머니, 다 녹음됐어요? 그래, 다 됐어. 정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진의 고백이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며칠 후 정수는 녹음 파일과 함께 추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감금뿐 아니라 재산 편취 미수, 사기 등의 혐의였죠. 오세라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 악용 시도도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진이 정순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문서도 발견됐거든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서진은 구속됐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서진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너도 알고 있었잖아.
진명에 이전하라고 했잖아. 그건 세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어? 정순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니까요. 준호야, 사람이 잘못을 깨달으면 용서보다 반성이 먼저야. 네, 어머니. 넌 이제부터 혼자 살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정순의 선언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주 후 정순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큰 집은 이제 필요 없었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이었죠. 할머니,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넌 내 아빠랑 살아야지. 싫어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았어. 우리 같이 살자. 정말요? 그래, 할머니가 널 제대로 키워줄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서진의 재판은 몇 달 후에 열렸습니다. 감금죄, 사기 미수죄, 재산 편취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정수는 재판정에서 서진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서진은 초췌한 모습으로 정순을 바라봤죠.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야. 난 내가 벌을 받는 걸 지켜볼 뿐이야. 정수는 차갑게 말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정수는 25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은이와 단둘이 사는 집이었죠. 준호는 따로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정수는 남은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의 집이었어요. 치매 노인과 가족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오세라 변호사가 자원봉사로 법률 상담도 해줬습니다. 노인 인권 침해 사례를 돕는 거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손님 많네요. 지은이 방과 후에 카페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에는 여러 노인들이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 가족에게 학대받는 분들, 외로운 분들. 정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박 권사님 고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요. 한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뭐료, 저도 겪었던 일이니까요. 정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노인들을 도왔어요.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숙제를 하다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요? 용서는 상처가 아문 다음에 하는 거거든. 아직 내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근데 행복하세요? 응. 너랑 이렇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해. 정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할머니랑 있으니까 좋아요. 엄마랑 있을 때보다 훨씬. 그래. 우리 지은이.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카페 안을 물들였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진심은 남는다. 치매로 기억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남을 거였어요. 지은이가 있고 교회 지인들이 있고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정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몇 달 후 준호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왔니? 정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준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았죠. 지은이는 잘 지내요? 잘 지내. 성적도 올랐어.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알고 있어요.
넌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네, 어머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끔 지은이는 만나도 돼. 넌 그의 아버지니까. 정순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내 눈앞에선 나타나지 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는 일어서서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빠 왔었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 냄새로 알았어요. 아빠 향수 냄새. 지은은 영리했습니다. 아빠 만나고 싶어? 조금요. 근데 할머니가 싫으시면 안 만날래요. 괜찮아. 가끔 만나. 넌 그 사람 딸이니까. 정수는 손녀를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은이.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기억의 집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됐어요. 많은 노인들과 가족들이 찾아왔고 정순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탔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거절하려다 오세라의 권유로 응했어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해요. 같은 일을 겪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세라의 말에 정수는 동의했습니다. 인터뷰는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정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연락해 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들. 정수는 그들을 하나하나 도왔습니다. 카페는 노인 인권 상담소 역할도 하게 됐죠. 지은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다면서요. 우리 지은이가 훌륭하게 컸구나.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준호는 가끔 멀리서 어머니와 딸을 지켜봤습니다. 직접 만날 순 없었지만 그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서진은 출소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어느 봄날 정수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햇살이 따스했어요.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지은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인생 생각. 어때요, 할머니 인생?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 특히 마지막이 좋아. 마지막이요? 응. 너랑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고. 할머니, 아직 마지막 아니에요. 한참 더 사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지은이 시집 갈 때까지는 봐야지. 할머니. 지은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죠.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기억은 사라질지 몰라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죠. 정수는 이제 자신을 기억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집을 통해, 지은을 통해, 도운 사람들을 통해서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순과 지은은 손을 잡고 카페로 돌아갔어요.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죠.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순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진짜 자신의 인생으로요.